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가티오가 나오고 나서 마음이 많이 뒤숭숭하시죠? 대체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지역은 초등이랑 중등이 따로 있는데 왜 나눠져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서울을 할지 경기를 할지 지방을 할지 고민이 되고 합격하고 나서 발령지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작년에 제가 그런 질문들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었기에 오늘은 지원지 선택에 있어 참고하실 만한 정보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로미! 저번 영상에서 설명 못 드렸던 내용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기입형에서는 0.5짜리 볼펜을 사용하고 서술형에서는 0.38짜리 볼펜을 사용하면 안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교시 내에서 볼펜 바꿔쓰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육학 시험, 전공 A형, 전공 B형을 볼 때 각각 펜을 바꿔 쓰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전공 B형을 보는데 1번부터 8번까지는 0.5짜리 펜을 사용했다가 9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0.38짜리 펜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솔직히 0.5와 0.38 굵기를 보고 딱 판단이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시험 공고에 써있던 것이어서 문제를 제기할 시 얼마든지 빵점 처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작년에는 전공시험에서도 논술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학과 전공 A형은 0.5, 전공 B형은 0.38로 답안 작성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0.38짜리 펜이 펜 자체 굵기가 굉장히 얇고 전공 B 유형이 죄다 서술형의 논술형으로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3교시 모두 0.5짜리 펜으로 작성했는데 저는 적당했습니다. 비포 용지여서 답안 쓰는데 불편하지 않았고 손도 덜 아팠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0.7로 교육학 답안을 쓰는 것은 괜찮을 것 같으나 전공은 조금 빡셀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대부분 0.5짜리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본인 글씨 크기를 고려하셔서 볼펜 굵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한 교시 내에서는 같은 펜으로 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방석 귀마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11월에 시험 볼 때는 날이 많이 추워져서 방석이나 담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집중하기 위해 귀마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작년에 제가 시험 봤을 때는 방석이랑 담요 밑에 물건 같은 게 있는지 모두 확인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예 안 가져가고 옷을 많이 껴입고 갔는데 방석을 가져오신 분은 검사를 받고 사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전 영상에서 스터디원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더 생각났습니다. 바로 지원 지역이 다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터디원을 구했을 때는 밴드 스터디는 그냥 다 구했지만 전화 스터디처럼 1대1로 하는 스터디는 저와 지원을 다르게 하시는 선생님들로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지역을 지원하면 서로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덜 하려는 모습이 조금씩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1차 시험에 하나고요. 면접 스터디원은 같은 지역 혹은 같은 평가원 지역의 스터디원을 구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초등과 중등의 지원시 차이입니다. 보건, 사서, 전문 상담의 경우 경기, 부산, 경북이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간혹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초등으로 지원하면 유초등 임용을 보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유초등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여 유치원 교사가 되려는 인고생들과 교대를 졸업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는 인고생들이 보는 시험이고요. 사범대를 졸업하는 국영수사과 은미체 기술과정 등등등 교과를 맡는 교사와 상담 보건 사서 영양 등의 교직 기술을 통한 비교과 교사는 중등 임용 시험을 보게 됩니다. 즉 시험을 중등 임용으로 보되 그 중에서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사람과 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사람을 나눠서 뽑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같이 초중등이 나눠져 있지 않고 통합으로 뽑는 것은 최종 합격 후에 성적에 따라 원티들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에 발령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중에 어디를 지원하실지 고민되시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 지원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학급별 특성을 파악해서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점수 생각해서 소신 지원 안 하고 괜히 가서 후회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원하는 곳 혹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곳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격 컷이 초등이 더 높을지 중등이 더 높을지는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제가 초등을 지원한 이유 중에 초등이 컷이 더 낮을 거라 생각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19년도 컷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이 중등보다 무려 3.3점이나 높았습니다. 여하튼 저도 아직 근무한 지 1년이 안 되었지만 제가 느낀 초등과 중등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께 여쭤보아 몇 가지 차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워킹맘들 혹은 미래의 워킹맘들에게 해당되는 특징인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초등은 가능하지만 중등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발령받는 학교가 꼭 우리 아이 학교이다 라는 보장은 없지만 신규 발령 나게 되면 대부분 오지로 많이 가요. 본의치 않게 이사를 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발령학교가 속한 주소지로 이사할 경우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동기 선생님께서 원래 살던 곳과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나셔서 발령난 학교 근처로 집을 이사하셨는데 지금 자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아이들 특성에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아플 때 보건실에 와서 약을 먹이고도 낫지 않은 경우엔 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초등의 경우 조퇴에 대해서 무난한 편입니다. 학부모님께 연락하면 협조가 잘 되는 편이고요. 하지만 중고등은 출결에 민감해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보건실에 방문했을 때 차이도 있습니다. 초등은 아이들이 그냥 아프다고만 말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전체적으로 문진하면서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저희가 직접 찾아내야 됩니다. 그에 비해 중등은 본인이 아픈 곳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서 잘 설명을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 같이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요. 언젠가 다른 영상에서 초등학생이 보건실에 방문하는 것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아요. 학교 폭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예상하시겠지만 중등이 초등보다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초등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대신 초등에서는 토 닦는 일, 똥 닦는 일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깁니다. 모든 초등 선생님들이 한 학기에 한 번씩이라도 거쳐가는 일인데요. 퀘스트 깨는 것처럼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사와 아이들 간의 관계에서도 초등과 중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은 돌봐주어야 하는 부모 자녀 간의 느낌 혹은 우리 아이라는 느낌이 더 크고 중등은 사촌 언니, 오빠, 누나 느낌 혹은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느낌이 큽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농담하고 장난치는 친한 관계 형성도 가능합니다. 초등은 6학년이 그나마 말이 통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나머지 학년은 의사소통이 불가합니다. 초등과 중등의 차이가 조금은 느껴지셨나요? 초등과 중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성향 등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성향과 맞는 학교급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별로 몇 가지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건의 업무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천은 환경 업무를 교사에게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력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보다는 인천이나 서울이 행정 업무가 적고 교사가 온전히 교사 업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보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생님들 중에 진지하게 다른 직업이나 인천, 서울로 재임용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경기도는 타 지역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성서입니다. 자기성장 소개서를 써야 하는데요. 4개의 질문이 나오고 질문마다 정해진 글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성서는 5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1차 합격자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둘째, 집단 토의입니다. 다른 지역은 개별 면접이 100점이죠. 경기도는 개별 면접 50점, 집단 토의 50점입니다. 이 말은 즉, 나 혼자 잘해봤자 50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나고 타 지역에 비해 면접 준비를 빡세게 해야 합니다. 촬영하다 추가로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2차 면접 시 인문소양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책을 읽어야 되고 사자성어 같은 것도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2차 면접 출제 방식도 다른데요. 시도교육청 자체 출제인 곳과 평가원 출제인 곳이 있습니다. 자체 출제인 지역과 평가원 출제 지역은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바뀔 수도 있고요. 면접 배정 시간과 문항수는 모두 각각 다릅니다. 이건 시험 계획 공고에 명확하게 나오니 10월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면접 준비는 1차 시험 끝나고 하니까요.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원 출제는 평가원 자체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시도 관계없이 같은 평가원이라면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출제를 하는 지역보다 문제가 평이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원 지역이 자체 출제 지역보다 변별력이 낮습니다. 결국 면접을 100점 맞거나 혹은 완전 말았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1차 점수가 최종 합격을 가르게 됩니다. 1차 커트라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댓글로
이렇게 질문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준비하면서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었는데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확실한 사항은 모범 답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채점 기준이 같습니다. 다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몇십, 몇백 개의 답안지를 채점한다면 채점 기준에 명확하게 들어맞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 점수가 더 잘 설명한 사람, 더 명확하게 쓴 사람에게 주어지겠죠.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카더라입니다만 학원 강사들이 1차 복귀 답안을 보고 채점을 하다 보면 서울, 경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답안을 채점 기준에 맞게 그리고 내용을 알차게 쓴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지방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답안은 채점 기준에 맞긴 하지만 서울, 경기 지원자들의 답안에 비하면 빈약하다고 합니다. 인고는 지역별로 뽑기 때문에 서울, 경기와 같이 답안 수준이 높은 곳들은 그만큼 수준 높은 답안을 써주어야 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보다 다른 지원자들의 답안 수준이 더 높다면 또 반대 상황이 되겠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 해에 그리고 그 지역에 지원한 사람들의 실력과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 컷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다 답안에 녹여내면 어떤 연도이든 그리고 어떤 지역에 지원하든 합격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신 지원합시다. 다음으로 합격 후 발령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학교라는 곳이 지역마다 특, 갑, 을, 병, 지역 이렇게 있는데요. 이미 계신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신 다음에 남는 자리에 신규 교사가 배치되게 됩니다. 특, 갑, 을, 병은 같은 시라도 이 안에서 나뉘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인구가 많고 대도시인 특지역은 신규가 거의 못 들어갑니다. 물론 2, 3년 정도 점수를 채운 다음에 이동을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특 지역 중에서도 성남 그리고 수원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나머지 지역은 들어갈 수 있지만 거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신규 발령일 때는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럼 발령지는 원티드를 받나요? 네, 생활근거지를 제출해서 이를 반영하여 발령을 냅니다. 경기도는 작년 기준으로 1월 초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었어요. 1차 합격자는 제출 서류가 많았는데요. 일단 자성서 내야 하고요. 간호사 면허증, 한국사, 그리고 생활근거지 서류를 냅니다. 이 생활근거지 서류는 동사무소에 가서 떼는 서류가 아니고 본인 이름과 생활근거지를 직접 쓰는 서류입니다. 생활근거지라고 하면 민증 기준으로 주소지 혹은 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활근거지는 내가 합격 후에 살아갈 곳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전라도 전주에 살고 있지만 합격하면 경기도 성남시로 이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생활근거지에 성남시 어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생활근거지 서류는 발령 낼 때 참고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사 가는 곳의 주소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살고 싶은 곳의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생활근거지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건 아니에요. 성적 순으로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TO가 있어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수원시를 쓴다고 수원시로 발령이 나는 건 아니에요. TO가 없다면 그 근처인 화성 혹은 오산 이렇게 발령이 나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점수 높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TO가 없다면 뜬금없이 남양주, 파주 이런 곳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TMI 한번 하자면 우리나라에 섬이 많잖아요. 인천을 쓰셨지만 컷으로 합격한다면 백령도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경북을 썼다면 울릉도로 발령이 날 수도 있어요. 경기도도 영가포라고 하죠. 교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역 선발을 하지만 비교과는 통합해서 뽑기 때문에 컷으로 합격할 시 이곳들로 발령받게 됩니다. 그러면 컷에서 점수가 높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발령이 날까요? 아닙니다. 저를 예로 들면 이후에 살아갈 곳은 수원, 본가는 부천이었습니다. 부천이나 수원이나 둘 다 특지역이라 신규가 못 들어가니까 수원으로 생활근거지를 써서 동탄이라도 들어가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수원을 그런 식으로 썼던 거죠. 저 10등 이내로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탑 10 중에 8명 정도가 제 화성, 오산 동기생들입니다. 수석하신 선생님께서 동탄 발령 나셨고 저는 을 지역으로 발령 났습니다. TMI 더 붙이자면 이번에 부천에 TO가 있어서 부천에는 저보다 등수가 낮은 합격자들이 5명 정도 발령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사실 아시고 거의 쓰러지실 뻔했어요. 말씀드리다 보니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너무 길어졌네요. 세 마디로 요약하자면 원티드를 받지만 그것도 성적순으로 원티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석 아닌 이상은 원하는 지역에 들어가기 힘들다. 수원, 성남과 같은 특지역은 신규 발령지로 꿈도 꾸지 말자. 의정부, 부천은 이번에 발령 나긴 했지만 항상 꾸준히 인기 많은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용인
등등은 희망 갖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매년 티오가 다르기 때문에 머리를 잘 굴려서 생활 근거지를 쓰도록 하자. 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서 지원지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자꾸 면접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영상은 정확히 어떤 걸 할지 정하지 못했어요. 생각하고 있는 주제로는 10월, 11월 공부 방법, 1차 시험 후기, 그리고 면접에 대한 정보입니다. 면접 수기는 일단 나머지 두 개를 한 다음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었던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 특성을 틈틈이 정리해서 편하게 하하호호 웃으며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웃기더라고요. 그럼 모두들 열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